안녕하세요. 인문기초회계 10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개정 과목 중에서 자산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다 하셨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차변을 차지하는 자산에 대한 개정 과목들을 기초 순위에도 공부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머지 부분, 대변 쪽에 있는 부채와 자본 쪽에 관련된 공부를 이번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과정으로요, 부채에 관련된 공부를 하겠는데요. 부채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유동부채 항목 중에서 자산을 공부할 때 이미 공부가 된 부분이긴 하지만 부채 측면에서 공부를 하기 위한 매입 채무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기타 유동부채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입 채무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맨 처음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볼까요? 우리가 부채라고 할 때 교과서적인 개념이 아니고 부채는 궁극적으로 실fun이라고 했는데 이 의미는 궁극적으로 현찰이 나가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런 거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직관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좀 더 고상한 교과서적인 용어들을 공부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준에 나와 있는 부채 개념은 현재 의무라고 하는 용어와 그 다음에 경제적 효익이 포함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조건이 맞으면 이것을 부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용어들이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부채는 결국 현금이 나가는 거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부채는 실fun이다 하는 말씀 드렸죠. 아마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준서 또는 국제회계 기준 등에서 보면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이라고 하는 개념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단기 대여금 또는 장기 대여금 할 때도 1년이라는 기준을 사용했었죠. 그래서 역시 부채 쪽에서도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면 그것을 유동부채, 그리고 1년이 넘어가면 비유동부채라는 용어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채에 대한 개정 과목들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표인데요. 보시면 매입 채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돈을 빌린 거겠네요. 그다음에 지급하지 않은 금액, 미지급금, 선수, 미리 받은 금액, 예비적으로 받은 금액이 예수금이고, 미지급 비용 또는 미지급 배당금, 수익은 수익인데 돈만 미리 받은 거, 선수 수익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유동부채 하는 개념이 나오고,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새롭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개정 과목 해당 부분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왼쪽은 1년 이내에 현금의 유출이 예상되는 개정 과목의 세부적인 내용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비유동부채는 1년이 지난 이후에 현금의 유출이 예상되는 그와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주로 공통적으로 보시면 1년이 넘는다는 용어를 장기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죠. 자, 매입 채무입니다. 매입 채무는 사실은 매출 채권을 공부할 때 대비해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상기라는 정도 차원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외상 매입금은 매출 쪽에서 비교했을 때 상대로 되는 내용이 바로 외상 매출금이었죠. 그 다음에 지급어음은 상대되는 개념이 받을 어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은 재고 자산을 구입할 때 외상으로 구입한 것 이거죠. 그래서 정상적 영업활동 과정에서의 재화 용역 구입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부분이 재고 자산과 연결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아무 증빙이 없는 거니까 받을 어음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어떤 약정 증서를 받음으로써 내가 갚아야 될 의무를 표시하는 그와 같은 어음을 우리가 지급어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입 채무는 매출 채권과 대비해서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이라는 소 개정 과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간단한 예를 들어 볼까요? 예, 태백산이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래 일자별로 한번 분개를 해봐라, 기록을 해봐라 하는 거죠. 자, 2월 1일 관악산으로부터 70만 원의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외상으로 했네요. 그 다음 외상 매입 대금을 이제 딱 1개월이 지났습니다. 1개월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낙동강으로부터 150만 원의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아직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뒤에 낙동강으로부터 외상 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당좌 수표 50만 원, 그 다음에 어음 100만 원, 어음의 만기는 9월 1일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급하였다 이렇게 됐고요. 세 번째 한라산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만기가 11월 1일, 3개월 만기네요. 당점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낙동강에 교부한 지급한 당자금 100만 원,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온 어음입니다. 그죠? 만기가 돼서 현금을 지급하다. 그 다음에 한라산에 교부한 거, 이 부분이네요. 당점이 역시 3개월이 돼서 만기가 됐기 때문에 당자수표 발행해서 교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만 쓰면 되게 긴 것 같지만, 모든 세상의 영업 관련된 거래 내역을 차변과 대변을 표시하는 게 회계에 어떻게 매력이 있고 간단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간단한 분기 형식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죠. 예, 매입을 하고 외상 매입을 했으니까 매입 채무라는 대별 계정 과목도 가능하지만 이게 어음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개념을 써도 문제가 없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기시켜드리면 여기에 매입을 썼다는 것은 가정이 이 회사가 기말재고 실사법에 의해서 재고 자산을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계속기록법이었다면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 대신에 상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면 된다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입 채무를 현금으로 갚은 거죠. 세 번째는 상품을 150만 원어치 구입하면서 역시 외상으로 처리가 됐네요. 자, 이 외상으로 처리된 금액을 갚으면서 결제 방식을 확인해 보니까 어음으로 100만 원어치, 그리고 수표로 50만 원어치를 발행해 줬다 라고 이제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보시면 어음으로 물건을 역시 50만 원어치를 구입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어음으로 발행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9월 1일 날 100만 원 어음 발행한 것이 만기가 돼서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1월 1일 날 어음으로 발행한 것을 당좌 예금으로 수표를 발행하였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분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약속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차변과 대변으로서 확인하는 것이 좀 더 숙달되는 단계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정 과목으로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차입은 돈을 빌린 개념이고 단기는 재무상태 필요서 1년이라고 하는 개념을 잡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빌린 돈을 쓰는 계정 과목이 바로 단기 차입금입니다. 자, 보시면 단기와 장기라는 구분의 기준은 1년 이내냐 또는 1년이 지나서 갚는 거냐 하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처음에 돈을 빌리면서 1년이 넘는, 예를 들면 3년 만기 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2년이 경과하면 재무상태 필요부터 1년 이내에 돈을 갚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것도 이제 1년 이내니까 그 단기라는 말을 써야 될 거냐. 처음에 3년이니까 이때는 장기라는 말을 썼을 텐데요. 그러면 이거를 1년 이내하고 이걸 단기로 고쳐버리면 처음부터 1년 이내에 빌린 돈도 단기고 태생은 장기지만 이제 1년밖에 안 남아서 단기가 되는 것들이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빌릴 때는 장기였다가 그게 시간이 경과되면서 상환기간이 1년이 남게 될 때 그때 쓰는 추가적인 계정 과목이 바로 유동성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성 장기부채나 사실은 단기 차입금이나 다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거지만 최초 출발점이 1년 이전이었냐 아니면 빌릴 당시부터 1년 이내였냐의 차이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좌 차율은 우리가 예금을 배울 때 당좌 예금에서 마이너스 통장이 된다라는 말씀드렸죠. 근데 당좌 차율의 마이너스 잔액은 재무상태표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연말 현재 당좌 차율이 있다면 그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과 같다 말씀드렸고 단기 차입금 과목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국 차입금은 1년 이내에 상환하느냐 1년 이후 상환에 따라서 단기와 장기라는 개념을 갖고 가겠고요. 최초의 장기였다면 그것이 기간이 경과되면서 1년 이내 상환한 시점이 됐을 때 그것을 유동성 장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개정 과목을 대체시켜주는 이런 회계 처리가 연이어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볼까요? X 1년 9월에 9천만 원의 자금을 차입했습니다. 이자율은 12%고 매년 1년 뒤 9월 1일에 지급된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차입금의 상환 계획이 나와 있는데 뭐냐 하면 빌린 날로부터 1년 단위로 3분의 1씩 분할 상환하는 겁니다. 3천만 원씩, 3천만 원씩, 3천만 원씩. 그럴 경우에 각 차입금에 관련된 차입 시점, 그리고 상환, 그리고 연도 말의 유동성 계정 분류에 대한 분계를 하고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되는지 보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X 1년 9월 1일 날 9천만 원을 차입할 때는 현금이 당연히 들어오니까 차변의 현금, 그리고 빌린 날로부터 시작했을 때 1년 넘어가니까 차입금이지만 기간의 구분을 위해서 장기 차입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분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2월 31일 결산 재무제표일, 재무상태표 1에서 보면 유동성 부분으로 대체시킬 금액이 있는가를 봐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비유동성은 재무상태표일, 예를 들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느냐 하는 개념이죠. 자, 최초 빌릴 때 9월 1일이었기 때문에 1년 뒤에 3천만 원을 갚는다면 9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은 재무상태표 현재로 볼 때 9개월 기간에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유동성이라는 것을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액을 장기 차입금으로 표시하지 않고 유동성 장기 차입금 또는 장기 부채라는 개정 과목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에는 유동부채 항목으로서 유동성 장기 부채가 3천만 원이 표시가 되고 비유동부채 항목으로서 장기 차입금이 6천만 원이 표시가 돼서 도합 9천만 원이라는 차입한 사실은 확인이 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3천만 원은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금액이구나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1년이 지나서 9월 1일 날 3천만 원을 상환하게 되면 유동성 장기 차입금 또는 장기 부채를 현금으로 갚아나가는 이런 분계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다시 12월 31일 되면 또다시 9개월 만에 갚아야 될 금액이 또 있으니까 1차 년도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3천만 원 상환액을 유동성 금액으로 대체시켜주는 분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X 2년도에 갔을 때는 이제 3천만 원 갚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3천만 원과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3천만 원이 구분된 6천만 원의 잔액이 말이 없어 딱 보는 순간에 1년 이내에 갚아야 되구나. 이건 1년이 더 있어도 되는구나 하는 정보가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년째 3천만 원을 상환하게 되면 역시 유동성으로 됐던 금액을 부채 감소 개념으로 정리하면서 현금으로 갚아나가는 과정이 되겠죠. 역시 2013년 12월 31일에도 이렇게 유동성 대체하는 분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개년치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3차년도도 동일한 분계가 돼서 그 부분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타 유동체 세 번째입니다. 미지급금인데요. 현금 지급기일이 돌아왔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는데요. 이 부분은 자산에서 우리가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 등을 팔고 돈을 받지 못했다 할 때 썼던 미수금과 반대되는 개념의 의미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죠. 자, 네 번째 미지급비용입니다. 미지급비용은 발생주의를 할 때, 발생주의에 따를 때 나오는 회계 처리 방법이었죠. 그래서
비용은 비용인데 돈을 주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수익비용 대응 관점에서 나타나는 항목이다. 그래서 돈이 나가지 않았지만 비용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상대 계정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항목은 당연히 부채 항목이겠죠. 그래서 비용은 발생했으나 현금을 지급할 날짜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비용 계정의 상대 계정을 사용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임차료 지급일이 매월 5일이다 라고 하면 회계 기말에 5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일수만큼을 비용을 처리할 때 상대 계정으로 잡는 미지급 임차료라고 하는 개념으로 변환할 수 있겠죠. 자, 다섯 번째 선수금이죠. 선수금과 대응되는 개념은 자산 쪽에서 뭐였냐면 선급금이 있었죠. 예. 재고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물건을 받기 전에 미리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이라고 했으니까, 그 돈을 미리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의무를 제공할, 물건을 판매할 의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익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고, 그래서 그걸 부채로서 선수금 계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역시 있죠? 재고자산과 연관돼서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자, 간단한 예를 볼게요. 자, 태백산이 서울시하고 X1년에 서울시 청사건설공사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공사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 연도별 공사 수익 금액과 공사된 회수가 주어진 표와 같습니다. X1년도에 총 인식할 공사 수익은 200만 원이고 X2년도는 300만 원의 공사 수익을 인식하게 되죠. 자, 그런데 공사대금 회수를 보면 X1년 200만 원 중에서 6월 30일 날 50만 원을 미리 받고요. 12월 31일 날 나머지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X2년 같은 경우 역시 200만 원을 미리 중간에 받고 나머지 100만 원을 나중에 받는, 결산일에 받는 이와 같은 처리가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공사대금을 받은 날 현재의 회계 처리, 그리고 공사수익 인식은 수익의 인식의 연말 시점에 회계 처리, 두 개를 쪼개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럼 6월 30일에는 당연히 공사대금 X1년도에 50만 원을 미리 받았죠. 아직 수익을 인식할 모든 의무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은 들어오지만 재고자산, 판매와 관련 건설회사니까 건설 용역이 재고가 될 겁니다. 매출이 될 거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미리 받은 돈이라고 선수금을 잡아놓고 12월 31일 날 이제 공사의 진행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게 됐죠. 그러니까 전체 수익이 200만 원인데 이 중에 미리 받은 돈이 선수금으로 50만 원, 그리고 나머지 150만 원 현금 받게 되겠죠. 만약에 이걸 현금 받지 못했다면 12월 31일 날은 매출 채권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선수수익입니다. 선수수익은 영업 외 수익으로 미리 받은 돈이라고 말씀드렸죠. 선수금액에 대한 수익은 수익인데 돈만 미리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선수수익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보통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계정이 잡히는 그런 항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예수금이 있습니다. 예비적으로 미리 받아놓은 돈, 이런 겁니다. 아마 학생분들일 경우에는 이거가 실감나지 않지만 직장인인 경우라면 금방 이해가 됐을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상거래 외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인데, 얘가 있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갖다 원천 징수하는 걸 하죠. 그래서 소득세 등을 본인 급여에서 떼갖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지급할 때 그렇게 미리 뗀 금액을 잡는 계정 과목이 바로 예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또는 여러분들 음식점 가면 물건값 냈을 때 영수증 받을 때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 10%가 찍히죠. 바로 그 부가가치세도 물건을 파는 가게에서 여러분이 받은 돈의 일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가 그걸 나중에 대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예수금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예,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한라산이 X1년 4, 4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의 상품 매출이 1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법에 따라서 매출액에 대해서 10%만큼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가산해서 110만 원의 현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년도 1월 25일 납부기한에 그 수령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할 경우에 분개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매출할 때 매출 금액은
100만 원이지만 정부에서 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10%를 더 받으라고 했으니까 현금은 11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10만 원을 예비적으로 받아놓은 금액이라고 해서 예수금이라는 말을 쓸 수 있고요. 또는 좀 더 세부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 이 10만 원은 미리 받아놓은 돈이니까 그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현금으로 10만 원을 정부에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채 의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부채를 상계시켜서 잔액이 제로가 되겠죠. 자, 기타 유동부채 8번째 미지급 법인세입니다. 역시 법인세는 기업이 주식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번 돈 중에 정부에다가 세울 만큼 계산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미지급 법인세는 그 법인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런 의미가 될 거고요. 1년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부채 범죄에 포함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산하면서 세법에 따라서 계산하는 각종 관련 세금들 이와 같은 것을 법인세라는 계정금을 잡고 상대 계정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미지급 법인세라는 계정금을 잡게 되는 거죠.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중에서 유동부채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매입 채무와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기타의 유동부채로 구분하셨는데요. 이 유동부채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동자산 쪽에서 매출 채권 그리고 기타의 유동자산 등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대비시켜서 공부하시면 훨씬 효과가 크게 될 수 있으니까 양자를 비교하시면서 정리하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